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한번 보시고 아시는 내용들을 가져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충전 전류에 대한 크기의 적절한 접지 방식 선정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충전 전류가 있는데 그 충전 전류의 접지를 어떤 방식을 선정하는지, 그 충전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콘덴서 방식, 비접지 방식, VT 방식, 고저항 접지 방식 이 부분을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되게 고전적인 문제고 건축 전기나 안전 응용에서도 한동안 안 나왔던 아주 옛날에 있던 문제예요. 이게 수학범 책에만 이게 있고 수험도 다른 수험들은 없어요. 요 내용 표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고압계통. 아까 말씀하시는 KC가 내년에 그 코리안 일렉트로닉 코드로 해가지고 그 21년 1월 1일 날부터 발효가 돼서 2년간의 유효기간을 끝나고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고압에 대한 기준이, 저압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고압도 바뀌었지만. 그 기준이 기존에 그 60V AC에서 750V DC가 1000V AC와 1500V 이 DC로 바뀌었잖아요. 이 문제는 안전에서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예전에 0V부터 7kV까지 해서 7kV 이상을 특고라고 하고, 여기서 600에서 650 이 부분까지를 저압으로 다뤄서 이 저압을 기준으로 해서 절연이나 기기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000V, 1500V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전이나 기기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안전에 대한 관점으로 좀 체계를 잡으셔 놓으셔야 돼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분이 늘어나는 이 부분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때문에 늘어나는데, 태양광의 설비에 자기네들한테는 좋은데 과연 이 저압 설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에서 감전이나 설비 보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변경되는 KC 기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13번 이런 문제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교시의 뇌방전 형태 및 분류 부분도 뇌방전의 형태는 그 낙내나 내운 방전, 운간 방전, 대기 방전. 그러니까 낙내로 한다든지 운내에서 방전을 한다든지 운간에 방전을 한다든지 그 대기에 방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그 뇌격 전류의 파라미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뇌격의 전류가 있을 때 이 지속 시간에 따라서 그 단시간하고 장시간으로 구별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파라미터를 4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대값, 전하량, 비에너지, 상승률 이런 부분을 해서 이 파라미터를, 뇌격에 대한 파라미터를 분석을 하는데, 그 뇌격의 최대점, 여기가 최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뇌격 전하량이 이 면적, 이 면적이 Q가 되고, 뇌격 전류의 비에너지, 이게 설명은 원점에서 상승 척도하고 방출되는 전하량, 도선에 그 소비되는 에너지, 이 소비되는 에너지를 얘기하고, 비에너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비에너지 W가 되고, 이 뇌격 전류의 상승률, 이 상승률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이 파라미터로 뇌격 전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뇌격 파라미터 이 부분은 좀 오늘 문제풀이 오셨는데 이 문제는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그 뇌격 전류 파형의 10 곱하기 350 마이크로세크 부분하고 그 8에서 20 전류 부분 마이크로세크, 그 다음에 그 1.2 곱하기 50
전압에 대한 마이크로세컨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좀 가지고 가셔야지 됩니다. 특히 2교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좀 어려웠어요. 딱히 뭘 묻는지 모르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건축전기 100 몇이었더라? 이게 건축전기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그대로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중복되는 파형인지 단파형인지 상향에서 내격을 하는 건지 하향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 파형인데 이거는 그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보시면 되는 문제고. 근데 방출 전개 강도와 자개 강도 이거는 어떤 의도로 내신지 정확하게 몰라서 저는 방출에 대한 전개와 자개는 그 방출을 하면은 전자파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에 점자파로 해석을 해서 그 풀이를 했어요. 전개와 자개가 방출을 해서 인체의 열적, 눈의 작용, 그다음에 중추신경에 대한 작용, 혈액에 대한 작용, 그다음에 그럼 유전 및 생식 기능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2교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력시설물 시행령에 정한 감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건축전기도 그렇고 안전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고 뭐 감리에 대한 부분에 감리 대상은 이거 80만, 30만, 그 21층, 5만, 10만 볼트 이런 숫자들은 작은 숫자부터 50, 30, 80 이런 순서대로 그냥 해석을 하시고 짧게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야지 되는 문제고요. 뭐 감리 업무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검토가 다예요. 법령, 산출물, 업무, 기간, 금액 대한 뭐 검토. 그다음에 보관 업무는 보시면 되고 역할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누전 경보기 화재 기준도 이 내용이 NFSC 205에 있는 내용인데 기출 문제를 찾아보니까 107회의 1교시 4번하고 102회의 3교시 5번에 나왔어요. 이런 나왔는 문제를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게 122회니까 사이클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온 데다가 이 용어나 설치 방법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때 나왔던 문제가 설치 대상물의 설치 기준하고 시험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누전 경보기 화재 기준 NFSC 이거를 공부를 해서 이것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 외 거를 조금씩 해놔야지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 많은 NFC 그 법규 사항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실 때는 선택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항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 연축전지하고 알카리 축전지가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한 80회 이전에 예전에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뭐 더 이상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연축전지, 납전지하고 알카리 전지에 대한 특성 부분들, 좀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리튬이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 리튬이온 부분을 좀 넣어준 거예요. 양극재료, 음극재료하고 얘가 어떤 원리로 흔들의자 원리로 해가지고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특성 부분이 SOC하고 DOD하고 SOH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C레이트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작성하실 때 연축전지, 알카리 전지도 중요하지만 그 리튬이온 전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신재생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연축전지는 알카리 안 쓰잖아요. 전부 다 리튬이온 쓰잖아요. 그 이온 쓰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같은 면적에 같은 크기로 설치를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양이 큰 거예요. 그냥 공간적으로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요 중에서 다 공부하셔야 되지만 이런 사항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3.6에서 약 3.7V.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똑같이 공부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표현을 해주고 서술을 해줘야지 이런 부분들을 더 낫게 하실 수가 있고요. 대기 현상에 대한 과전압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 그러니까 여기 62305-3하고 62305-4 내용이에요. 3은 외부의 그 수레부 인하도선 그 접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 62305-4 부분은 내부에 대한 보호 부분이에요. 그 LPG 조는 어떻게 하는지, 차폐, 협조된 SPD, 이격이나 본딩은 어떻게 해서 설비를 보호해야 되는지, 그 그러니까 이상 전압이나 전류에 대해서 침입을 했을 때 보호하는 설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2교시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3교시도 쉽지는 않았는데 3교시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특징을 설명하려는데, 이 문제도 쉽지 않은 게, 구분은 다 하는데 신에너지 3개하고 재생에너지 8개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뭐를 설명할 건지, 원리를 설명할 건지, 구성을 설명할 건지, 효율이나 보급률, 뭐 정책, REC, 그다음에 특징을 설명할 건지, 그런 부분의 내용을 어떤 파트를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류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신에너지는 연료를 주입하면 계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재생에너지는 자연 상태에서 얘가 재생을 해서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쓰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료만 주입하면 그냥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있어야지만 전력을 발생하거나 바람이 있어야지만 그 지역적이나 환경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차이점이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설명은 어떻게 할 건지, 구성을 설명할 건지, 원리를 설명할 건지, 특징을 설명할 건지, 뭐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구성도를 그려주면서 이 내용들을 좀 넣어줬고요. 연료전지가 제일 먼저 수소전지를 넣은 이유가 효율이 제일 좋아요. 이게 발전연료가 열이나 뜨거운 물까지 활용하면 효율이 80%까지 하기 때문에 연료가 비싸고 그런 단점도 있지만, 이게 효율이 가장 좋아서 컴팩트하게 스톡으로 쌓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제일 먼저 넣었고, 태양광 많이 하지만 좀 제약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생산해서 쓰는 거는 20%에서 25%밖에 안 되니까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버리는 에너지를 쓴다는 관점에서는 좋긴 하지만 REC 없이는 이게 힘들 상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서 중요한 게 MPP, 최대 효율을 내는 점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폭력. 그래서 바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기계 에너지로 바꿔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여기서 변환하면서 변환의 손실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풍력도 효율이 20% 3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좋은 에너지가 아니고, 양질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점점 멀리 바다 쪽으로 나가는 해양 풍력이 점점 추세가 그렇게 되는 거고, 해양 풍력에 대한 부분은 건축 전기에는 지금 한 2번인가 3번 나왔는데, 다른 파트는 안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설비들을 유지하는지, 응용 부분은 이게 메커니즘으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이게 최소 5에서 20 바람 풍속이 그 정도는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게 근해에서는 그게 힘들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지열 같은 경우 땅에 50에서 500m는 연중 일정한 온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그 열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하고 폐기물 이쪽 부분의 내용 중에, 폐기물 중에 기존에는 폐기물 전체가 다 가능했었는데, 폐기물 중에서 재생이 가능한 폐기물만 한정적으로 규정을 바꿨어요. 그런 부분 바뀐 내용들도
언급을 해주시면서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책임 감리와 건설 사업의 CM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내용들은 그 감리 쪽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책임이 있냐 없냐, 공공기관에 적용시키느냐 민간 부분에 적용시키냐, 그 관리 목적이 이익 추구냐 그 발주차 이익 추구냐, 뭐 그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뭐 중요하긴 한데, 뭐 지금 하기는 그 가치공학 V도 그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가치하고 기능을 그 코스트로 해서 어떤 게 원가 절감형으로 할 건지, 기능 향상형, 가치 혁신형, 기능 강조형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 분류로 돼 있고, 이게 V가 금액만 깎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뭐 지금 V 심의를 받으면은 다 금액 깎는 것만 하고 있지만, 이 원래 취지 자체는 기능의 향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한, 기능의 유지나 기능 향상이 가장 우선적이 된다는 목적이, 그 개념이 그 V의 개념입니다. 다음에 그 IEEE 스탠다드 80의 접지 설계 부분인데, 접지 설계도 아까 KC 기준으로 그 종별 접지가 1종, 2종, 3종, 특3종에 그게 내년부터 폐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로 이제 바뀌어요. 그 통합 접지로 바뀐 거 대규모의 접지 설계, IEEE 80은 변전소 내에 대규모 접지 설계를 할 때 이 접지 설계 기준인데, 뭐 이 키는, 여기서 키는 이거예요. 그래서 현장 데이터 조사를 하고 접지선을 굵기 선전하고 안전 한계 기준, 이 터치하고 이 스텝하고 그 메시 전압에 대한 값을 정한 다음에 이걸 예비로 설계해 봤을 때, 이 접지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접지 저항 RG 값하고 이 그 낙뢰나 사고가 났을 때, 여기는 일선 지락으로 했는데, 이 일선 지락이 나서 지락 전류 IG가 흘러서 IG와 RG가 곱해져서 전위가 상승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사람이 이게 서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 스텝 전압이 발생을 하고, 여기를 터치를 했을 때 얘 기준으로 해서 이 스텝 전압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전압이 발생되는 거를 GPR이라고 하는데, 이 GPR과 이 터치 전압, 여기서 터치 전압은 그 터치를 했을 때에 사람이 감전되는 전압이고, 이는 스텝을 했을 때의 전압인데, 이 전압 말고 이 T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 전압이에요. 터치를 했는데 안전한 전압. 이 안전한 전압과 이 전위 상승을 비교해서 이 전위 상승보다 안전한 전압이 높으면은 설계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IG 곱하기 RG 요 값하고 이게 GPR인데, 이거하고 이 터치, 이 셀프, 그러니까 이 보폭 전압하고 그 접촉 전압인데, 접촉 전압이 더 위험한데, 접촉 전압의 안전한 접촉 전압 이하가, 그러니까 얘가 됐을 때는 설계가 완료가 된다는 이 전체 설계 흐름을 그냥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RG에 대한 소식과 최대 전류 RG를 곱했을 때 이 전압과 허용 접촉 전압, 허용 보폭 전압하고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얘네가 허용되는 접촉 전압이기 때문에 얘가 더 높으면 이제 설계가 끝나는 거죠. 변전소 메시 전압에 대한 설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재설계를 하거나 이게 저감 방법을 택하는데, 저감 방법은 다 아시는 그 접지 저항 저감의 물리적 저감 방법과 화학적 저감 방법, 이렇게 부분 나눠서 그 전위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접지 저항에 영향을 주는 대지 저항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접지를 하는 이유는 델타 V는 C분의 Q. 지구가 C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전압이 낮아서 사람이 안전하다는 게 접지에 대한 기본, 대지에 접지를 하는 기본적인 게 이 내용 때문에 접지를 하는 거예요. 이 접지를 했을 때, 그러면 접지는 그러면 뭐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러면 그게 RC는 로, 입실론, 요걸로 해서 R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팩터를 로 부분과 길이나 면적 부분을 줄이면은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항이 낮아지면 그 접지 저항의 양호한 접지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영향적인 요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대지 내에 재질에 대한 크기하고 수분의 양, 이 수분 속에 전해질이 뭐가 함유되어 있는지 이 사항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판별해서 이 재질이 사암인지 진흙인지 모래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물 수분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쪽에 온도는 어떤지, 계절적인 영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판별을 해서 대지 저항률의 영향 요소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고, 똑같이 이제 이건 다 책에 다 나온 내용이고, 이때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대지 저항률 측정은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가장 높을 때 겨울에 높다고 하니까 그 겨울에 측정을 했다는, 이때 대지 저항률 측정을 한다. 이렇게 한 개 더 표현해 준 사람이 이분이 그 대지 저항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문제, 4교시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화재 예방 대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화재는 이런 원인 영향 대책으로 되는데, 좀 지락 누전, 그다음에 단락 과부하 접속부, 정전기, 스파크 이런 부분에서 전기가 화재가 발생을 하고 그 화재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됐고요. 듣는 거 많은데. 그 다음에 4교시 1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중성점 접지 방식의 전로와 비접지 방식 전로의 지락 보호 방식. 지락이 발생됐을 때 그 중성점 접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락 전류의 크기가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점 접지 판단 기준 27조에 의해서 중성점에 접지를 하는데, 접지에 대한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서 직접 접지, 비접지 저항의 리액턴스 접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접지 같은 경우 직접 도선으로 연결을 하는 설비니까 이게 고장 전류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검출이 쉽고 보호 개전이 수월한 특징이 있고, 그 대신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작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접지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접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락이 발생되면 귀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 전류에 의해서 귀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지 저항이 하도 크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작게 검출됩니다. 이게 작으니까 검출도 어렵고, 보호 개전기의 보호도 어렵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전류가 작기 때문에 저항이 크고 전류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건전상이 걸리는 전압은 크게 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 이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서 지락 전류의 검출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 접지하고 비유효 접지에 대한 그 그래프, 이 그래프 있는 그 내용들 1에서 3까지, 0에서 3, 0에서 1까지
그래서 요 범위 내에 들어오는 유효 접지 계통 요 내용들 그 밑에 보시면 있는데 그 내용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은 잔류회로하고 삼권선 CT하고 중성점 CT 방식으로 해서 전류가 크니까 OCGR을 구성해서 검출이 가능하고요. 중성점 비접지 전로 같은 경우에는 그 GVT, OVGR, ZCT, SGR을 써서 영상 전류하고 영상 전압을 다 검출한 다음에 그 차단을 하거나 경보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경보를 하고 차단하고 구별하는 게 그 비접지 계통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 전류가 작기 때문에 고장 상태에서도 일정한 그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하의 연속성이 필요한 설비들의 비접지 계통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화학 공장이나 뭐 병원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문제풀이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이렇게 어떻든 그 문제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표현을 아는 거를 충분히 서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까지 되신 분들은 그럼 그 중에서 키워드가 뭔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판별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55점 이상 돼서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신 분들이 좀 빨리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는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